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공과대학 전자공학부에 근무하는 정길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내용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응용과 특히 신약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학생들하고 연구했던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것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연구실 소개, 그다음에 인공지능하고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CNN, 그다음에 활용하는 분야,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그리고 신약 개발과 그것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냈던 성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실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사진이고, 저희들은 그 외국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그런 학생들의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신약 개발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이제 유전체 연구 해서 유전체하고 질병하고 관계된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다음에 뇌질환 규명, 요 세 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고요. CNN이라든지 RNN, LSTM, UNET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인간 휴먼 지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이라든지 그 브랜치 포인트, 그다음에 인핸서 또는 뭐 트랜스크립션, 바인딩 사이트 디텍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 개발로는 PTM 번역 후 변형이라든지 PPI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소포체 스트레스, 뭐 단백질 구조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서 인식하는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부가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UNH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서버는 GPU 서버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 한 연구원들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 이걸 활용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개발한 것들을 전부 그 전산 모델을 요 웹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든지 사용한 데이터,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이 사이트로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것들을 갖다 테스트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산 모델을 개발한 웹 서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최근 10년간 저희들이 SCI는 한 180건, 학술대회 200건, 도서 5건 정도 했고, 석박사는 65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대기업에 또는 뭐 연구소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학 교수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 실험실에 있는 학생들, 연구원들의 모습인데, 저희들이 같이 연구하고 있는 그 조교수 한 명이 있고, 포닥이 3명. 그다음에 박사과정은 작년에 만든 건데, 저희들이 현재는 15명이 있습니다. 15명. 그리고 석사는 6명. 여기도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 학생들은 이제 현재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다른 수업을 통해서도 소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이해를 하려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생각하고 또 예측하고 하는 이런 지능적인 부분들을 기계로 할 수 없는가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AI라고 하고 인간이 있고 해서 로봇이 이 미국
체스를 두는데 생각을 하고 같이 컴피티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사실은 1943년에 맥컬로프란 분이 그 처음에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9년도에 히비라는 분이 히비안 알고리즘도 만들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1952년에서 56년까지가 AI가 탄생한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뭐 6.25 전쟁이 있었고 이승만 정권이 있었고 그런 시절에 이미 기계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이 판단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가 이미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AI의 황금기를 맞습니다. 1956년부터 74년까지.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계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사람들의 희망을 가지고서 엄청난 연구를 했고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들은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이네요.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1974년부터 93년까지 암흑기를 맞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MIT의 교수인 마빈 미스크라는 분이 엑소월 프로그램을 이제 뭐 AND, OR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XOR 이 문제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문을 냅니다. 그런 뒤로 이제 이 인공지능이 완전히 암흑기에 빠져들게 되었죠. 그런데 또다시 이제 루메랄트라는 분이 MIT 교수인데 백프로퍼게이션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신경회로망을 멀티레이어로 하면 XOR 프로그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많은 발전을 이뤘고 그 현재까지도 이런 것들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힌톤이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멀티레이어 퍼셉션을 했지만 이 그 고도의 그 정확도를 갖고서 학습을 할 때 이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이 러닝이 안 돼, 학습이 안 돼. 그런 이유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든지 이런 비선형 함수들이 이 미분을 하게 되는 게 거의 0으로 수렴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 그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해서 렐루라는 간단한 수학식을 이용해 갖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재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세돌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 이세돌 선수하고 영국의 알파고가 이 그 바둑을 주었죠. 저희 이세돌이 그때 3대1로 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인공지능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제 그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기술에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데이터를 이제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달, 그 다음에 인터넷의 발달, 통신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은 데이터가 모아지고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했고 이러한 처리 장치도 엄청나게 발전했고 이제 GPU의 발달로 속도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것의 영향으로 정보들의 공유도 쉬워지고 특히 알고리즘들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시각, 비전 처리는 인간의 시각보다 기계의 시각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인간의 시각은 뭐 한 3% 정도의 에러가 있는데 얘는 뭐 거의 99%까지 가능한 그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은 실제로 그 인간의 뇌에 있는 시냅스, 이러한 뉴런의 모양을 미미크해 갖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 이런 시냅스들이 100조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노드, 뉴런들의 연결과 이 시냅스의 연결로 그런 일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뇌에서부터 제공이 되는데 이러한 뇌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신경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좀 직선적으로 연결하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얘를 좀 간략화해서 이런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얘가 이제 AI의 기초가 되는 멀티레이어 퍼셉츄런이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CNN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CNN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AI하고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 이런 구분이 잘 안 되는데 AI는 하여튼 기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이 생각하는 걸 기계가 할 수 있다 하면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머신러닝은 SVM 같이 이제 간단한 네트워크 멀티레이어 퍼셉션 중에서도 뭐 한 3개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에 해당되고 딥러닝은 이제 이런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입력을 알고리즘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경우. 근데 머신러닝보다 더 발달한 게 딥러닝이에요. 딥러닝은 이제 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바라는 어떤 예측이다. 그다음에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알고리즘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알고리즘 중에 CNN이 단연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인데 예를 들면 오라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다고 치면 얘를 그냥 인간들이 이걸 뭐 나눠서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이 데이터에 이미지를 그대로 이 뉴럴 AI에 집어넣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에. 그러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이제 함수는 렐루를 쓰고 해서 얘가 오래는 숫자를 알아내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CNN입니다. 이때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런 CNN의 경우는 인간의 뇌의 시각 센서들이 이것을 기초로 해서 CNN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션 리전하고 렐루가 이런 오래는 특징을 추출합니다. 이제 이미지를 보고서 특징을 추출하고 또는 이제 풀링이라는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압축하고 해서 스피드를 높인다든지 그런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렐루 함수의 모양입니다.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이고 나머지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얘가 렐루 함수.
그 다음에 CNN 알고리즘에서 드랍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드랍아웃은 과적합을 처리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과적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풋이 좀 작고 네트워크가 큰 경우에 이런 네트워크에 있는 웨이트들이 이런 데이터의 노이즈까지도 다 모델링을 해가지고 제너럴라이즈 하는데 좀 빈약합니다. 해서 드랍아웃을 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웨이트들을 숫자를 몇 개를 빼고 입력과 출력의 적당한 수준의 웨이트만 트레이닝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드랍아웃입니다. 해서 이제 이러한 손으로 쓴 글씨를 CNN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얘 글씨가 오다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1, 2, 3, 4, 5, 6, 7, 8, 9까지 해서 0, 1, 2까지 해서 얘를 다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글씨를 예를 들면 이렇게 써갖고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보면 오라는 것을 출력을 해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CNN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한데 이제 손으로 쓴 그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걸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손으로 글씨를 이제 다양한 글씨를 많이 써가지고 이 경우에 그 한 7만 개 제가 알기로는 7만 개 정도의 손으로 1, 2, 3, 4 쭉 써가지고 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6만 개를 가지고 CNN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10,000개로 하는데 이 경우에 99.16%의 정확도로 예측을 합니다. 해서 사실은 이것은 미국에서 우편물의 팁코드, 우편번호를 인공지능으로 알고자 해서 처음에 시작된 연구인데 해서 이런 CNN이 그 1, 2, 3, 4 이걸 어떻게 쓰든지 간에 거의 뭐 100%, 99%니까 뭐 100%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도의 정확도로 숫자를 인식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CNN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오바마 그 대통령 출마 시절에 그 댄 웨그너라는 분이 이제 추측이 돼가지고 미국의 유권자들의 생각을 쭉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유권자의 생각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해가지고 그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유권자들에게 알맞는 그런 데이터를 또 정보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예를 들면 헬스케어인 그 자기의 보험, 건강보험에 관심이 있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이런 유권자한테 보내주고 또는 뭐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교육에 대해서 해서 오바마 선거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약들에 대해서 쭉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공유를 함으로써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는데 그때 뭐 예측도가 99%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예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AI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고흐의 화풍을 학습한 구글이 그림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고흐가 그린 것처럼 아주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900만 원에 팔릴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예술까지도 이제 넘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자전거를 타기도 힘든데 로봇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로봇이 이런 경우에 이제 로봇이 이 도로의 그 모양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차세 제어도 해야 되고
이거의 안정성, 스테빌리티도 해야 되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인공지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로봇 하면은 모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로봇이 굉장히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을 기계를 만들어 놓고 이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 동력학적인 것으로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수치 해석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로봇이 좀 자율주행 로봇이 사양길로 접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로봇을 인공지능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이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제 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필요한. 그래서 그 IBM에서는 왓슨이라는 그 인공지능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IBM 왓슨 나오네요. 백혈병은 82%, 폐암은 77% 정확도를 갖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전문 의사를 만들려면은 인턴 레지던트 하고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한 10년 정도 또 졸업한 뒤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이런 컴퓨터를 이용하면 이런 진단 같은 것을 정말 전문가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사도 이제 사실은 테크니션으로 이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고 훨씬 더 의사보다 더 정확도를 갖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이 수술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는 이제 그 테크니션, 다시 말해서 기술자들이 하게 되는 시절이 올 겁니다.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지노믹스, 우리 유전체 분석까지도 가능합니다. 해서 우리 질병은 유전자의 변이라든지 우리 유전자는 사실은 이런 인간의 모든 동물에는 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포 안에 이렇게 핵이 있습니다. 핵 안에 이런 이제 유전체가 있어요. 여기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소포체도 있고 소낭도 있고 골기체도 있고 이런데 세포 안에 이러한 핵 안에 있는 염색체 이거 안에 DNA가 들어있습니다. DNA. 이런 DNA가 이제 그 프로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 이제 어떤 전사인자라는 게 붙습니다. 트랜스크립션 팩터라는 건데 이런 게 붙고 이넨서라든지 프로모터 이런 것들이 단백질들이 이 DNA에 붙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전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전사가 일어나서 이제 RNA를 만들고 RNA가 나중에는 이제 그 프로틴을 단백질을 만듭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DNA에서 진들의 그 유전자나 이런 거에 유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질병과 관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NA 시퀀스를 가지고서 어디에 돌연변이가 있나 없나, 질환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분야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를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 그런데 우리 유전체를 살펴보면 이렇게 지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안에 염색체가 있고 핵 속에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는 23개 폐허로 되어 있고 사실은 46개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염색체 안에 이제 진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유전자는 보통 인간에게는 한 25,000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DNA가 있는데 DNA 이제 A, C, G, T로 되어 있고
이건 DNA고, ACGU는 RNA예요. 띠민이 이제 우라실로 바뀌면 RNA가 되는데, 얘가 DNA예요. DNA는 이제 한 30억 개 정도 있고, 그 안에 한 20% 정도가 이제 유전으로서 의미 있는 그런 DNA 시퀀스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크로모존, 염색체 모양인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본 것들이죠. 1번에서부터 23번까지. 얘는 이제 여성 성염 염색체, 남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염색체가 크로모즘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평소에는. 그런데 얘가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 이게 풀어져요. 물론 여기에 이제 그 DNA 시퀀스가 있으면 풀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단백질이 와서 전사를 일으켜요. 이렇게 크로모즘이 있는데 이거의 일부분이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물론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유전자가 있긴, DNA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색 속에 들어있죠. 요건 이제 크릭하고 왓슨이 만들어낸 나선 구조형 DNA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면 C, G, T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 유전자가 있고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띠민이 있고 이제 이게 DNA고 이게 이제 우라실로 바뀌면 얘가 RNA. 60년 초에 크릭하고 왓슨이 요 구조를 발견해냈죠. 노벨상을 받았던 그런 모양입니다. 요게 이제 그 DNA 나선 구조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의 쭉 시퀀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퀀스가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인간의 지놈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얘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약 12년 동안 13년 정도 해서 5조 원의 돈을 들여갖고 인간의 모든 유전자 분석을 끝냈습니다. 2003년에 완성이 됐죠. 그런 뒤로 이제 인간의 유전자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오면 전부 다 이 레저보어에 그러니까 데이터 뱅크에 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UC 산타크루즈에서 만든 지놈 데이터를 모아놓은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 유전체를 분석하고 어디에서 변이가 일어났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전체 모양이고 그래 요거 이제 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센트럴 도그마인데 크릭이 노벨상 받은 이분이 센트럴 도그마는 DNA가 RNA로 전사되고 RNA가 프로틴으로 만들어낸 이런 트랜슬 해석 여기서 이제 이걸 트랜스크립션 그리고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서 결국은 단백질을 만든다. 요 단계를 거치는 걸 갖다가 센트럴 도그마 그래요. 그래서 DNA가 RNA로 바뀌고 RNA에서 이제 3개씩 모아갖고 3코돈씩 이 데이터가 이제 RNA 데이터가 쭉 있어요. 그러면 3개씩 소포체에서 만들어요. 소포체에서 이런 3개씩 모아갖고 아미노산을 만들죠. 아미노산은 이제 20개 종류가 있는데 이 아미노산들을 3개씩 모아갖고 쭉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쭉 모인 것이 아미노애시드 펩티드 해갖고 결국 이게 프로틴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단백질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핵 속에 있는 크로모즘에서 이런 DNA에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을 분석하는데 저희들이 데이터들을 여기 이제 그 지놈 데이터 시퀀스들이에요. 그래서 컨볼루전을 이용해서 결국은 그 우리가 바라는 얘가 이제 트랜스크리션 팩터 바인딩 사이트인지 아니면 뭐 올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이 브랜치 포인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질병이 없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 데이터들이 4개의 데이터로 이 쭉 시퀀스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얘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고 특징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얘가 이제 그 딥러닝이고 이것은 이제 DNA 시퀀스예요. 거기서 이제 프로틴 바인딩 사이트, 예를 들면 트랜스크리션 팩터가 바인딩 됐냐 안 됐냐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찾아낸 연구를 했는데 이 4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이 글자를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A, C, G, T 4개를 원 핫 인코딩이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A는 1000, C는 0100, T는 0010, G는 0001 해갖고 이 4개 글자를 요 4디멘션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걸 다. 그래서 되게 이제 4개씩 해갖고 얘다 넣어주고, 그래서 이런 시퀀스가 크게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이제 1000개의 데이터가 쭉 있었어요. 1000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 1000개의 데이터가 프로틴 바인딩 사이트냐 아니냐. 그러니까 프로틴이 거기에 바인딩이 되냐 안 되냐. 특별한 프로틴들이. 저희들이 한 것은 이제 트랜스크리션 팩터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한 다음에 테스팅을 할 때는 인풋을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많은 경험을 학습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학습하는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하는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배운 것을 새로운 환경에서도 그 원리에 적절하게 예측하는 것, 그런 것이 가능한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트랜스크리션 바인딩 사이트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고, 그래서 예를 보면 저희들이 데이터가 저희들이 했던 데이터가 한 400만 개 데이터를 이용했어요. 400만 개. 우리 인간에게는 셀이 한 200종류가 있습니다. 세포가 한 200종류. 그 중에서 저희들이 14개를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트랜스크리션 팩터인데, 트랜스크리션 팩터는 인간에게 한 1600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34개를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자, 요런 셀 데이터에 이런 트랜스크리션 팩터가 바인딩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TF라는 그 34개의 트랜스크리션 팩터 중에 ATP, ATF2, EGRI, CBBP 이런 트랜스크리션 팩터가 있어요. 트랜스크리션 팩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셀 타입은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 셀 타입. 또 다른 셀 타입은 MCF 셀 타입. 저희들이 해서 이런 것을 14종류를 쭉 트레이닝을 하고, 얘는 34개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떠한 시퀀스를 넣어도 얘가 트랜스크리션 팩터가 맞냐 안 맞냐. 그런데 트랜스크리션 팩터를 우리가 넣는데 바인딩이 안 됐다고 나오면 어딘가에 얘가 뮤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변이가. 그러면 이 변이가 있으면은 이제 아까 센트럴 도그마에서 DNA가 RNA가 되고 RNA가 프로틴이 되는데, 이런 프로틴들이 원래 계획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럼 얘가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돌연변이가 될 수도 있어요.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변이가 있을 때 의미 있는 질병과 연관된다 하면 요게 변이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질병과 연관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합니다. 다음은 신약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그 로시라는 그 제약회사는 세계 넘버원 제약회사인데 이분들이 이 회사에서 그동안에 쭉 그 경험으로 보면 어떠한 그 프로틴으로부터 약물 개발까지 보통 12년이 걸리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연구하는데 뭐 700만 시간이 필요하고 뭐 6,600번의 뭐 실험이 있고 400명 이상의 연구가 해가지고 결국은 신약이 한 개가 나오는데 이때 보통 12년이 걸리면서 한 1조 원의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약 개발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질병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질병에 어떠한 단백질이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는 게 보통 한 2년에서 5년 걸리고 이런 단백질을 찾아낸 다음에 단백질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있는 어떠한 약물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보통 2년에서 5년 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요. 임상 테스트. 동물들을 이용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약을 새로 만들고 해서 이제 그 FDA에 IND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허가가 나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 임상 실험하는 거 뭐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었고 해서 지금 이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모더나 이런 것들이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결국 이제 NDA를 우리가 신청을 하면 FDA가 승인하는데 또 2, 3년이 걸려요. 근데 현재 우리 코로나 코비드-19는 굉장히 긴급하기 때문에 긴급 승인들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약 1조 원 돈이 들어가고 한 12년 걸리는 그런 매우 어려운 그런 분야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의 모든 과정에 인공지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쭉 내란 거고, 이 부분도 이제 그 신약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질병과 유전자를 찾아내고 표적 단백질을 찾아내고 이것을 갖다가 옵티마이즈하고 해서 그 약물을 개발하고 사전 임상 시험하고 클리니컬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사실 단백질들이 있으면은 요런 단백질들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DNA에서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 되는데 단백질들이 소포체 안에서 이렇게 구조를 이루어요. 스트럭처 3차원으로 이루는데 이 약물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 프로틴에 이런 약물이 구조가 있는데 약물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따로 있어요. 다른 프로틴도 와서 마치 키에서 자물쇠하고 키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가 이제 키가 이렇게 있으면 해서 키로 해서 딱 맞아야만이 약으로서 역할이 가능해요. 그래서 표적 단백질의 이런 여러 가지 스트럭처, 구조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약에 개발할 때는 뭐 약 역학적 특성이라든지 물리학적 특성이라든지 약 동력학 특성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선도 물질을 만들어내고 해서 이제 약하고 단백질하고 리간드 이 화합물이 잘 이렇게 열쇠가 키하고 자물쇠가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야만이 약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사실 최근에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은 뭐냐면 신약의 허가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비용은 막 올라가.
굉장히 어려워. 이것은 이제 기존의 방법, 기존의 신약 개발 방법의 경우에 그렇고, 해서 최근에는 거의 모든 회사가 AI를 이용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돈도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가능한 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사실 인간에게는 한 10만 개의 프로틴이 있는데 이 프로틴 중에서 2만 개 이상, 2만 개 정도의 우리 인간의 프로틴에 대해서 이미 조사가 다 돼 있어요. 스트럭처가 다 이제 그동안에 세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다 돼 있어. 그리고 과학 분야, 요런 질병을 일으키는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에 사용해가지고 질병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가능한 컴파운드들이 92 밀리언 컴파운드가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이 중에 뭐, 한 거의 10,000개 드러그도 이 안에 들어있고, 해서 딥러닝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한 딥러닝 원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틴이나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일스 스트링을 써요. 이건 이제 너무 전문적이니까 해서 이렇게 딥러닝을 써가지고 얘가 이제 약으로서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을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표적 단백질을 먼저 이제 찾는 분야를 연구를 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 염색질 요 ACGT 데이터를 가지고서 CNN과 RNN으로 뭐 DHS라든지 트랜스크립션 팩터 바인딩이라든지 히스톤 마크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DHS라는 것은 게놈의 어떤 영역이 활성 유전자를 함유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중요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전사임자가 바인딩 하느냐 안 하느냐, 결합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히스톤 마커 중요한 부분들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400만 개의 데이터 갖고 했습니다. 400만 개 데이터로 이제 모델링을 했고, 자, 이 모델링을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단백질하고 비교를 해봐요. 새로운 유전자하고 해서 새로운 유전자가 어떠한 변형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게 변이가 있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그 중요한 유전자면 얘가 결국은 프로틴도 마찬가지로 되고 그 프로틴에서 질병과 관련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 개발에서 단백질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백질이 있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단백질들이. 근데 여기에 이제 라이겐드가 신약이 이렇게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아무거나 다 가서 붙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붙어도 또 뭐 이 약이 독성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이 흡수가 잘 되냐 안 되냐. 예를 들면 뇌질환 거면 뇌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단백질 구조 중에서 특히 이제 이런 원자각도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모델링이 가능해요. 이때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이 원자각도들인데 우리가 LSTM을 이용해 갖고 이것은 이제 단백질 아미노 애시드 20가지 종류의 각각의 그런 아미노 애시드의 연결들이요. 이런 단백질들을 가지고서 원자각도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단백질이 있고 B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사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단백질들의 결합으로 모든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질병을 일으킬 때도 어떠한 단백질이 어떠한 단백질에 붙었다. 아니면 그래서 작용이 돼가지고 또는 안 돼가지고 어떠한 암이 발생되고 그래요. 특히 우리 몸에 염증이 이런 게 칵스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칵스투 같은 경우에 이제 소포체에서 이 안에 스트레스가 발생되면 칵스투가 변형이 돼요. 해서 얘가 암으로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때 작용되는 것들이 다 프로틴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틴들의 서로 얘들이 서로 반응을 하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질병을 일으키는 프로틴을 알면 거기에 약이 될 수 있는 컴파운드를 개발해서 과연 얘가 서로 결합이 잘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이 프로틴의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것들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웹서버 전산 모델로 이렇게 전부 구축해갖고 얘를 클릭을 하면 이러한 알고리즘들, 다른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전부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개발한 브랜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그런 알고리즘하고 저희 거하고 프랑스 어떤 연구소에서 비교를 한 논문을 냈는데 우리께 더 우수하다라는 그런 좋은 결과를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이 그 전북대에서 많은 실적을 내가지고 좋은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정말 생소한 그런 분야를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질병이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런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그런 분야는 사실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